구청 건축안전과 직원이 제 옆집 문을 열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직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걸 봤습니다. 그가 무전기를 들고 말했습니다. 본부 긴급 상황입니다. 150-6호 즉시 적색 경고 처리 바랍니다. 구조적 위험 확인됐습니다. 옆집 남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적색 경고가 뭔데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건축안전과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거주 불가 판정입니다. 지금 즉시 퇴거하셔야 합니다. 이 건물 2층 전체가 위험합니다. 그 순간 옆집 남자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리모델링만 했을 뿐인데요. 벽 하나 터서 거실 넓힌 거밖에 안 했는데요. 직원이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벽이 낼력벽입니다. 건물 하중을 지탱하는 벽이요. 그걸 허가 없이 철거하셨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안도감, 분노, 그리고 약간의 통쾌함까지. 3주 동안 제가 겪은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천장에 생긴 균열, 닫히지 않는 현관문, 잠들 수 없는 밤들. 그 모든 것의 원인이 바로 저 남자의 무허가 공사였다는 게 이제야 밝혀진 겁니다. 건축안전과 직원이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15075 거주자분이시죠? 신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늦게 발견됐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늦게 발견됐으면 큰일 났다고요. 이미 큰일이었습니다. 제 집 천장에 금이 가고 문이 안 닫히고 아파트 전체가 흔들리는 게 큰일이 아니면 뭐가 큰일입니까?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건 그 이후에 밝혀졌습니다. 그 남자가 제출한 리모델링 허가서가 위조된 것이었다는 사실, 시공업체가 무면허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의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세대가 저희 집만이 아니라 총 6가구였다는 사실. 8천만 원, 그게 이 모든 걸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 전부를 그 남자 혼자 부담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오픈형 거실을 만들려고 벽을 허물었다가 인생이 무너진 남자 이야기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드릴게요. 이런 사이다 이야기 좋아하시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34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입니다. 판교에 있는 IT 회사에서 백엔드 개발자로 일하고 있어요. 경기도 수원 영통구에 있는 한 대단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2,000세대가 넘는 큰 단지예요. 저희 동은 15동이고 저는 15층에 삽니다. 15075 32평 아파트입니다. 아내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같은 업계에서 UX 디자이너로 일해요. 아이는 아직 없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됐는데 둘 다 일이 바빠서 아이 계획은 좀 미뤄두고 있죠. 대신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름은 버그예요. 제가 지었습니다. 직업병이죠. 저희 아파트는 2018년에 입주한 비교적 신축 단지입니다. 분양가가 평당 1,50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많이 올랐어요. 저희는 분양받은 건 아니고 2021년에 전세로 들어왔습니다. 전세금 4억 2천이었어요. 영통치고는 괜찮은 가격이었죠. 이 아파트를 선택한 이유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 판교까지 출퇴근이 편했습니다. 차로 40분 정도. 둘째, 단지 관리가 잘 되어 있었어요. 조경도 깔끔하고 경비 시스템도 좋고요. 셋째, 조용했습니다. 입주민 대부분이 30, 40대 직장인 가정이라 밤에 시끄러운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제가 특히 중요하게 생각한 건 세 번째였습니다. 조용함. 저는 개발자입니다. 집중이 생명인 직업이에요. 특히 재택근무가 늘면서 집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소음이 있으면 코딩이 안 됩니다. 한 줄 잘못 치면 서비스 전체가 다운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용한 환경이 절실했습니다. 입주 후 2년 반 동안은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위층도 조용했고 아래층도 조용했고 옆집도 조용했어요. 가끔 아이 뛰는 소리가 들리긴 했지만 그건 아파트 생활에서 당연히 감수해야 할 부분이니까요.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옆집 15065에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것 같았어요. 복도에서 가끔 마주치면 가볍게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습니다. 특별히 친하지도 않았고 문제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사는 이웃일 뿐이었죠. 문제는 작년 9월 첫째 주 토요일에 시작됐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여느 주말처럼 늦잠을 자려고 했습니다. 평일에 야근이 많아서 주말에는 좀 푹 쉬고 싶거든요.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의 주말 아침 루틴은 이랬습니다. 10시쯤 일어나서 브런치 먹고 넷플릭스 보거나 카페 가거나 소소하지만 소중한 휴식 시간이죠. 그런데 그날 아침 8시 쿵, 쿵쿵쿵, 드르르르륵 갑자기 엄청난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릴 소리였어요. 그것도 아주 가까운 곳에서요. 벽 바로 옆에서 누군가가 콘크리트를 뚫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내도 깼어요.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소리는 벽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15065 옆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리모델링이겠거니 했습니다. 아파트에서 인테리어 공사는 흔한 일이니까요. 물론 토요일 아침 8시는 좀 이른 감이 있었지만 공사 허가를 받았다면 정해진 시간 내에 하는 거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드릴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었어요. 쿵 하는 충격음이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저희 아파트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진짜로요. 책상 위에 올려둔 물컵에 파문이 일었습니다. 벽에 걸어둔 액자가 살짝 기울어졌습니다.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인테리어 공사에서 이 정도 진동이 나온다고요? 일반적인 벽지 도배나 바닥 공사에서는 이런 진동이 없거든요. 뭔가 큰 걸 부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데? 관리사무소에 전화해봐. 저는 관리사무소에 전화했습니다. 토요일이라 당직 직원이 받았어요. 15065에서 공사하는 것 같은데요. 진동이 너무 심해서요. 공사 허가 받은 건가요? 직원이 확인하고 대답했습니다. 네, 15065 리모델링 허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공사 가능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지금 8시인데요? 직원이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네요. 제가 연락드려서 시간 지키라고 하겠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9시가 되니까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오후 5시에 끝났습니다. 9시간 동안 드릴 소리와 망치 소리와 알 수 없는 충격음이 계속됐지만 허가받은 시간 내였으니까 참았습니다. 일요일은 공사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좀 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월요일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매일 9시부터 5시까지 공사 소음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재택근무를 많이 하는 편인데 그 주는 도저히 집에서 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화상회의를 하는데 드릴 소리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결국 매일 카페를 전전하며 일했습니다. 집에서 일하려고 전세금 4억 넘게 들여서 이 동네에 왔는데 카페에서 노트북 펴고 앉아있으니 자주적인 웃음이 나왔습니다. 혹시 옆집 공사 때문에 고생해보신 분 계세요? 이 답답함 아시는 분들 댓글로 알려주세요. 첫 주가 지났습니다. 공사는 계속됐습니다. 두 번째 주에 접어들면서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공사 규모가 너무 컸습니다. 일반적인 인테리어 공사는 길어야 2주 정도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미 2주째인데 끝날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매일 드릴 소리가 들리고 충격음이 울렸습니다. 둘째, 시공업체가 수상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출근하다가 엘리베이터에서 공사 인부들과 마주쳤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3명의 남자였는데 뭔가 전문업체 느낌이 아니었어요. 로고가 박힌 유니폼도 없고 안전모도 대충이고요. 솔직히 말해서 일용직 인부 같았습니다. 셋째,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 진동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드릴 소리에 부수적인 진동이겠거니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진동의 강도가 세졌습니다. 어느 날은 벽에 걸어둔 시계가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깨지지는 않았지만 불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둘째 주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거실 천장을 올려다봤는데 금이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2018년 신축인데 벌써 천장에 금이 간다고요? 말이 안 됐습니다. 자세히 봤습니다. 확실히 균열이었습니다. 거실 천장 한가운데에서 시작해서 벽 쪽으로 약 30cm 정도 뻗어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실금이었지만 분명히 금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기록되도록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 옆에 자를 대고 길이를 측정한 사진도 찍었습니다. 아내를 불렀습니다. 이거 봐, 천장에 금이 갔어. 아내가 확인하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옆집 공사 때문인 거야. 모르지. 근데 타이밍이 너무 맞잖아. 입주 후 2년 반 동안 아무 문제 없다가 옆집 공사 시작하고 2주 만에 금이 생겼어. 아내가 말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월요일에 가봐야겠어. 주말 동안 저는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아파트 리모델링 관련 법규, 건축 구조 관련 기본 지식, 층간소음과 진동 민원 사례들. 개발자 습관이에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일단 정보부터 수집합니다. 검색하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력벽이라는 단어를 처음 알게 됐거든요. 건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벽, 이걸 허물면 건물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설마 옆집이 내력벽을 건드린 건 아니겠지 싶었지만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출근 전에 관리사무소에 들렀습니다. 150-6호 공사 관련해서 신고하려고 왔는데요. 저희 집 천장에 균열이 생겼어요. 관리소장이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150-6호요? 리모델링 허가 나온 세대네요. 균열이요? 사진 있으세요? 저는 핸드폰에 저장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관리소장이 확인하고 말했습니다. 일단 접수해두겠습니다. 해당 세대에 연락해서 확인해볼게요. 저는 물었습니다. 150-6호 공사 내역 확인해볼 수 있을까요? 어떤 공사를 하는 건지요? 관리소장이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인테리어 리모델링으로 신청됐네요. 도배, 장판, 욕실 교체 이런 거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도배, 장판, 욕실 교체로 저렇게 큰 소음과 진동이 나온다고요? 뭔가 안 맞았습니다. 혹시 벽체 철거 같은 건 없나요? 관리소장이 다시 서류를 봤습니다. 여기에는 없는데요. 구조 변경은 별도로 허가가 필요해서 그런 신청은 안 들어왔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옆집에서 무허가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말했습니다. 공사 현장 확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신청 내용이랑 실제 공사 내용이 다른 것 같거든요. 관리소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대 내부 공사는 저희가 함부로 확인하기 어려워요. 세대주 동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일단 기록만 남겨두고 나왔습니다. 공사는 3주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점점 악화됐습니다. 천장의 균열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30cm였던 금이 50cm가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균열도 생겼습니다. 거실 말고 안방 천장에도 실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사진을 찍었습니다. 날짜별로 폴더를 만들어서 균열의 진행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자를 대고 측정도 했습니다. 증거 수집이었습니다. 그리고 3주째 목요일 저녁,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현관문이 안 닫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문은 닫히는데 제대로 맞물리지 않았습니다. 문틀과 문 사이에 미세한 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잠금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틀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문틀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눈으로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요. 수평이 맞지 않았습니다. 이건 심각한 거구나. 아내가 퇴근해서 오더니 현관에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문이 왜 이래? 저는 대답했습니다. 건물 구조가 틀어지고 있어. 옆집 공사 때문에. 아내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건물이 틀어진다고? 저는 그동안 찍어둔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천장 균열의 진행 상황, 날짜별로 커지는 금들, 그리고 기울어진 문틀.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거 심각한 거 아니야? 우리 나가야 하는 거 아니야?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간다고요? 어디로요? 전세금 4억 2천이 묶여 있는데요. 일단 전문가 의견을 먼저 들어보자. 내가 알아볼게. 그날 밤 저는 인터넷에서 건축 안전점검 업체를 검색했습니다. 민간 건축물 안전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다음날 바로 연락해서 방문 점검을 예약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바로 이사를 갔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증거부터 모았을까요? 의견 남겨주세요. 토요일 오전 건축 안전점검 업체 직원이 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건축 기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저희 집 곳곳을 확인했습니다. 천장 균열을 보고 문틀을 보고 벽면을 두드려보고 수평계를 대보고 꼼꼼하게 점검하셨습니다. 점검이 끝나고 그분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옆집 공사가 원인인 것 같은데요. 균열 패턴이 일반적인 하자가 아니에요. 구조적 충격에 의한 균열입니다. 그리고 문틀 변형은 건물 프레임 자체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신호예요. 저는 물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그분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세대 내부만 봤으니까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옆집이 내력벽을 건드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이 세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층 다른 세대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심하면 위아래층까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관리사무소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세요. 구조 안전 점검을 요청하세요. 필요하면 구청 건축안전과에 신고도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점검 보고서를 작성해 드릴 테니까 그거 활용하세요. 점검 비용으로 35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아깝지 않았습니다. 보고서 내용이 강력했거든요. 보고서의 결론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인접세대 공사로 인한 구조적 영향이 의심됨. 천장 균열 및 문틀 변형은 건물 프레임의 하중 분산 체계에 문제가 생겼음을 시사함. 즉각적인 구조 안전 점검을 권고함. 저는 이 보고서를 들고 월요일에 관리사무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15069 구조 안전 점검 요청합니다. 여기 민간 전문가 보고서 있습니다. 제 집에서 구조적 피해가 확인됐고 옆집 공사가 원인으로 의심됩니다. 관리소장이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거 좀 심각한 내용인데요. 네, 그래서 요청드리는 겁니다. 건물 구조기술사가 직접 확인해주세요. 필요하면 옆집 공사 현장도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건물 시설 담당한테 전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틀 후 연락이 왔습니다. 건물 구조기술사가 점검을 나온다고요.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점검 날 저는 반차를 내고 집에 있었습니다. 구조기술사분과 관리사무소 직원이 함께 왔습니다. 저희 집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천장 균열과 문틀 상태를 보더니 구조기술사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옆집 15069 확인이 시작됐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옆집 주인에게 연락해서 점검에 협조하라고 했습니다. 옆집 남자는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관리 규약에 건물 안전 관련 점검에는 협조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처음에는 말렸지만 저는 피해 당사자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결국 함께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옆집 내부를 보는 순간 저는 경악했습니다. 거실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원래 있어야 할 벽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거실과 작은 방 사이의 벽이 통째로 없어진 거예요. 덕분에 거실이 엄청 넓어 보였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오픈형 거실이었죠. 하지만 구조기술사분의 표정은 최악이었습니다. 그분이 사라진 벽이 있던 자리를 확인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내력벽인데. 그리고 벽이 있던 자리의 천장과 바닥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보강 구조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벽을 철거하고 끝낸 거였습니다. 구조기술사분이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큰일입니다. 내력벽을 허가 없이 철거했어요. 보강 구조물도 없고요. 이 상태로 시간이 더 지나면 진짜 위험해집니다. 옆집 남자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허가받고 공사했어요. 업체에서 다 알아서 했는데요. 구조기술사분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력벽 철거는 별도 구조 변경 허가가 필요합니다. 일반 인테리어 허가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벽은 확실히 내력벽이에요. 도면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허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15069 세대주님, 제출하신 허가서에는 도배, 장판 욕실 교체만 있는데요. 벽체 철거는 없습니다. 옆집 남자가 발끈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분명히 점체 인테리어 허가 신청했어요. 업체에서 대신 서류 처리해줬는데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속은 거구나.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거구나.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무허가 내력벽 철거, 건물 안전 위협, 인접세대 피해. 구조기술사분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단 공사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청 건축안전과에 신고해야 해요. 이건 관리사무소 선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듣기만 해도 아찔하시죠? 화나시는 분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 더 많은 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관리사무소에서 즉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구청 건축안전과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틀 후 구청에서 나왔습니다. 건축안전과 직원 2명과 구조 전문가 1명, 총 3명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 부분에서 말씀드린 그 장면이 바로 이때입니다. 구청 직원이 옆집 내부를 확인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던 그 순간이요. 구청 조사 결과가 며칠 후 나왔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첫째, 옆집 남자가 제출한 리모델링 허가서가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제출한 서류에는 관인이 찍혀 있었는데 그게 가짜였습니다. 구청에서 확인한 결과 해당 세대에 대한 허가 신청 자체가 없었습니다. 둘째, 시공업체가 무면허였습니다. 건설업 면허 없이 불법으로 영업하는 업체였습니다. 인부들도 전문 기술자가 아니라 일용직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셋째, 건축법 위반 항목이 무려 15개에 달했습니다. 무허가 구조 변경, 내력벽 무단 철거, 보강 구조물 미설치, 안전기준 미달 등등 말 그대로 법을 무시한 공사였습니다. 넷째, 구조적 피해가 저희 집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층 다른 세대 2곳, 위층 2세대, 아래층 2세대까지 총 6가구에서 균열이나 변형이 확인됐습니다. 내력벽을 철거하면서 건물 전체의 하중 분산 체계가 흔들린 거였습니다. 구청에서 적색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옆집 150 니코는 거주 불가 판정, 그리고 피해가 확인된 다른 세대들에도 주의 경고가 발령됐습니다. 저희 집은 다행히 거주 불가까지는 아니었지만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옆집 남자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즉시 퇴거해야 했습니다. 갈 곳이 없다고 버텼지만 구청에서 강제 퇴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결국 그는 근처 모텔에서 임시로 지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복구 비용 산정이 시작됐습니다. 구조 보강공사, 피해 세대 보수공사, 안전점검 비용까지 합해서 총 8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8천만 원이요? 아파트 관리조합 보험이 있었지만 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불법 공사로 인한 피해는 보험 약관에서 제외되거든요. 고의적인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돈 전부를 옆집 남자가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는 항의했습니다. 제가 왜 다 내야 해요? 업체가 잘못한 거잖아요. 저는 속은 거라고요. 하지만 법적으로 책임은 세대주에게 있었습니다. 업체를 선정한 것도 그였고 허가 없이 공사를 진행한 것도 그의 세대였으니까요.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송을 하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업체가 이미 잠적했다는 거였습니다.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사무실도 없어졌습니다. 애초에 실체가 없는 유령 업체였던 거죠. 옆집 남자는 8천만 원을 어떻게든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는 아파트를 팔려고 했습니다. 8천만 원을 한꺼번에 낼 여력이 없으니까 아파트를 팔아서 돈을 마련하려고 한 거죠. 하지만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세대에 구조 안전 위반 기록이 등재됐거든요. 이런 기록이 있는 매물은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안 해줍니다. 매수자가 대출을 못 받으니 거래가 성사될 수가 없습니다. 현금으로 살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 누가 문제 있는 아파트를 현금 주고 사겠어요? 게다가 복구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매매 자체가 금지됐습니다. 구청에서 거래 제한을 걸어둔 거예요. 그는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한편 구청에서는 형사 고발도 진행됐습니다. 문서 위조죄, 그가 제출한 가짜 허가서가 문제였습니다. 설령 업체가 만들어준 거라 해도 그걸 제출한 건 그였으니까요. 건축법 위반, 무허가 구조 변경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공공안전위협, 여러 세대를 위험에 빠뜨린 행위였습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됐고 결국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재판 결과 그는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정리해드릴게요. 복구 비용 8천만 원, 형사벌금 500만 원, 모텔 숙박비와 생활비 수백만 원, 변호사 비용까지 합하면 그가 이 사태로 잃은 돈은 억 단위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카르마는 따로 있었습니다. 복구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공사 기간이 6개월로 예상됐습니다. 내력벽을 다시 세우고 구조를 보강하고 피해 세대를 보수하는데 그만큼 걸린다는 거였습니다. 문제는 공사 기간 동안 그가 어디서 살아야 하느냐는 거였습니다. 모텔에 6개월을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이미 복구 비용 8천만 원을 마련하느라 대출을 받아야 했고 월 이자만 해도 상당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 아파트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공사 중인 자기 집에서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거주 불가 판정은 구조 보강이 시작되면 조건부로 해제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니지만 공사 인부들이 작업하는 동안에는 어느 정도 관리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는 6개월 동안 공사판 한가운데서 살았습니다. 벽이 없는 집, 천장이 뚫린 집, 먼지와 소음 속에서, 매일 공사 인부들이 들락거리는 집에서. 그가 우리에게 3주 동안 했던 일을 6개월 동안 자기가 당한 거예요. 아니, 더 심하게요. 복도에서 가끔 마주쳤습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살이 빠지고 얼굴이 거무스름하고 눈 밑에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한 번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을 때 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 피해보셔서 죄송합니다. 저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괜찮다고 하기엔 괜찮지 않았고 원망을 쏟아내기엔 그의 처지가 너무 비참했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내렸습니다. 제가 잘한 거 맞죠? 동의하시면 좋아요 부탁드려요. 6개월이 지나고 복구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저희 집 천장도 다 고쳐졌습니다. 균열이 말끔히 메워지고 다시 도배까지 됐습니다. 문틀도 교정됐습니다. 현관문이 다시 제대로 닫힙니다. 피해를 본 다른 세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구 비용 8천만 원의 대부분이 이 보수 작업에 쓰였습니다. 건물 전체 구조 안전점검도 다시 실시됐습니다. 다행히 보강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안전 판정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의 구조적 문제는 없다고요.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저희 아파트 단지에 새로운 규정이 생겼습니다. 모든 리모델링 공사는 사전에 구조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도면을 확인하고 내력벽 여부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공사 시작 전에 건물 구조기술사의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시공업체도 면허 확인이 의무화됐습니다. 무면허 업체는 단지 내 출입 자체가 금지됩니다. 이 규정 덕분에 저희 단지에서는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힘든 이웃 문제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혼자가 아니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옆집 남사는 결국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복구 공사가 끝나고 구조 안전 위반 기록이 해제된 후에야 가능했죠. 하지만 제값을 못 받았습니다. 이런 이력이 있는 매물은 시세보다 낮게 거래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는 손해를 보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새로운 이웃이 들어왔습니다. 30대 부부와 어린아이, 평범하고 조용한 가족입니다.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나눕니다. 아이가 귀엽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하고요. 저도 웃으며 인사합니다.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다시 집에서 재택근무를 합니다. 조용한 환경에서 코딩에 집중합니다. 아내와 저녁을 먹고 버그와 놀아주고 넷플릭스를 봅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압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첫째, 규칙과 절차는 이유가 있어서 존재합니다. 건축 허가 내력벽 보호, 면허제도 이런 것들이 귀찮고 번거로워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없으면 이런 사고가 납니다. 편법을 쓰면 결국 더 큰 대가를 치릅니다. 둘째, 의심이 들면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느낌을 무시하지 않고 전문가 점검을 받았고 그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직감을 믿으세요.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셋째, 증거가 모든 것입니다. 저는 처음 균열을 발견했을 때부터 사진을 찍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기록들이 관리사무소를 움직이고 구청을 움직이는 근거가 됐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일단 기록부터 하세요. 저는 개발자입니다. 코드를 짤 때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버그가 생깁니다. 테스트를 생략하면 서비스가 다운됩니다. 절차를 무시하면 전체 시스템이 망가집니다.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규칙을 무시하고 절차를 생략하면 결국 대가를 치릅니다. 옆집 남자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는 오픈형 거실을 원했습니다. 넓고 트렌디한 공간을요. 그 욕심 때문에 허가를 위조하고 무면허 업체를 썼습니다. 결과는요, 억 단위의 손실과 형사처벌과 6개월간의 공사판 생활이었습니다. 더 넓은 거실을 얻으려다 모든 걸 잃은 거예요.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제발 제대로 하세요. 정식 허가를 받으세요. 면허 있는 업체를 쓰세요. 구조 검토를 받으세요. 조금 더 돈이 들고 시간이 걸려도 그게 결국 더 싸게 먹힙니다. 저희 아파트는 이제 안전합니다. 제 집도 완전히 복구됐습니다. 새로운 이웃도 좋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전문가를 활용하고 증거를 모으고 절차를 밟으면 해결할 수 있다는 걸 경험으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시면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은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리모델링 피해 사연이나 이웃 갈등 경험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이다 이야기 더 듣고 싶으시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곧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집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